나는 그날 병실 문을 열며 웃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 논밭에서 흙 묻힌 손으로 자식 키워 외국까지 보낸 끝에 마침내 우리 집 3대 독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아이고야, 이게 우리 손주구먼. 입가엔 미소가 맺혔고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검은 피부, 곱슬거리는 머리, 그리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 집의 흔적. 피가 끓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얼어붙은 건 내 가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고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올해 75이 된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몸이 먼저 일어나고 해질 무렵이면 저절로 손이 흙을 찾는 걸 보니 제 몸엔 논밭의 사계절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가 봅니다. 젊은 시절엔 벼 짓고 고추 말리고 밤 줍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었지만 일손 하나는 야무졌고 저는 그런 사람 곁에서 틈만 나면 아들 도시락 싸주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 우리 집안의 3대 독자. 그 애 하나 바라보고 농약값 아끼고 명절에도 고기 반찬 줄이고 제 한 몸 옷 하나 제대로 갖춰 입은 적 없이 버텼습니다. 남편이 50이 채 되기도 전에 병으로 눈을 감았을 때 저는 장례식장에서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는 키는 컸지만 아직 얼굴에 솜털이 앉아있던 고등학생 아들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이 아이 하나 잘 키워서 아비목까지 자랑스럽게 살아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살았습니다. 논밭을 팔아 마련한 학비로 그 아이를 외국까지 보냈고 시골 어머니가 인터넷도 모르는 채 국제전화 올 때만 숨죽이며 기다리던 나날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지도 않은 채 전화를 걸어왔을 땐 저는 속으로 이제 취직 얘기나 하려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참 뜻밖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미국에서 만났어요. 한국계인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저보다 1살 많고 이름은 리나예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바쁘다 해놓고 언제 만나서 사랑까지 싹 틔웠나 싶었지요. 하지만 말끝에 걸린 아이의 떨림을 느끼고 나서야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사진을 이메일로 받아봤습니다. 외모만 보면 우리 동네 예식장 지나가는 혼주들처럼 단정하고 고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넘겨주니 헬로우 어머니, 플리즈드 투 미추. 그 말투며 웃음 속엔 낯선 공기와 거리감이 흘렀고 제 마음도 그만큼 서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어머니라는 이름 앞에서 절대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갔고 자식 하나 제대로 키워대를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 혼자 남은 삶의 마지막 사명이자 자존심이라 믿었으니까요. 3대 독자라는 말, 요즘 세상에 누가 신경 쓰냐 하겠지만 저희 집안에서는 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족보며 제사며 그 아이가 없었으면 끊겼을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자유분방한 말투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를 품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저는 두 눈 질끈 감고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감 따러 산자락에 올라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여러 번 진동을 울리기에 조심스레 내려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이러더군요. 엄마, 저기 엄마 곧 할머니 되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내려앉게 하더니 곧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바라보던 감나무 아래에서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 핏줄이 이어지는구나. 오래된 집안의 맏며느리, 시어머니, 홀로 남은 가장 그 모든 이름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고 저는 그냥 한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이제 또 한 아이의 할머니가 되는 여인으로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벅찬 기쁨이 또 어디 있을까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그 소식 들으며 저보다 더 먼저 울었을 겁니다. 혼자서 듣기엔 너무 과분한 소식 같아 그날 밤엔 남편 제사상을 차려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 핏줄 이어졌어요. 당신이 지켜줘요. 그 아이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에 처음엔 그저 전화로만 축하해 주려 했습니다. 멀고 낯선 땅 미국, 그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데 제가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쿡쿡 쑤셨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며느리도 긴장과 설렘이 교차할 아들도 그 중요한 순간에 제가 없다는 건 도무지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간다. 비행기란 걸 한번 타보면 되지 않겠냐.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여권이란 걸 만들고 동네에서 대학 다니는 현순의 아들 붙잡고 비행기 예약 방법을 물었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제가 그 이티켓이라는 것도 출력해 봤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겨우 숨기며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땐 제 손엔 복숭아 통조림 2개랑 손주줄 손수건이 든 보자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마치 다른 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천천히 멀어지는 땅을 보며 저는 참았습니다. 눈물은 고이면 안 된다고, 여긴 울 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가며 조용히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는구나. 내 손으로 내 손주를 안을 수 있는 거구나. 그 마음 하나로 열몇 시간을 날아가면서도 먹을 것도 영화도 다 지나치고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먼 길을 오로지 그 작은 생명 하나 만나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건너가는 한 사람의 늙은 엄마가 되어 저는 그렇게 하늘을 날았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쩜 그리도 눈에 띄게 야위었는지 옷맵시가 좋아졌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얼굴빛부터 눈빛까지 어딘가 모르게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찡하고 그 애가 어릴 적 앓고 나서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을 때처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며느리 회복실에 있어요. 아기도 곧 볼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주라는 말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졌고
우리 집 3대 독자라는 말이 벌써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이 아이, 그 계보를 잇는 또 하나의 씨앗이 태어났다는 생각에 심장이 울렁거릴 만큼 설레고 제 삶 전체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담요에 쌓인 아기가 며느리 품에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꼬리를 최대한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어머, 어머, 이 녀석이 우리 집 3대 독자구먼.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잘생겼다. 말을 꺼내는 내내 가슴이 벅차서 웃음도 숨도 제대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까이 다가가 바라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눈매, 코, 입 어느 하나도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다. 작고 까만 얼굴, 구릿빛을 넘어선 짙은 피부톤, 그리고 새까만 곱슬머리. 그건 누가 봐도 흑인의 혼혈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 눈이 잘못된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바라봤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생김새 그대로 며느리 품에 얌전히 안겨 있었습니다. 피부색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 100번, 1000번 외워도 그 순간 제 가슴 속으로 밀려든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덮쳐왔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다가가려다 허공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빠르게 뛰는지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그 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듯 했지요. 그 앞에서 제 아들은 마치 등 뒤로 숨을 곳이라도 찾는 사람처럼 어정쩡하게 서 있었고 그 얼굴은 잔뜩 굳은 채 눈을 깜빡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지. 엄마가 너무 긴장해서 그래.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눈매라도 콧대라도 저 손가락 하나라도 우리 아이 어릴 적 닮은 데가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제 눈앞의 현실을 이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눈은 반달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웃을 때 보조개도 쏙 들어가고 발가락이 정말 귀여워요. 엄마 닮았나 봐요. 그쵸? 그 말에 저는 마치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자연스럽게 기쁘고 당연하다는 듯 아무 거리낌 없이 저에게 그 아이를 소개했고 그 순간 저는 세상이 조용히 뒤집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담했던 건 그 아이의 모습보다도 그 어떤 설명도 망설임도 없이 그저 예쁘죠? 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퉁쳐버리는 그 여자의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제가 질문을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말투였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아이가 왜 이런 모습인지보단 왜 아무도 나에게 한마디 설명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온 신경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을 나온 뒤 호텔로 돌아왔을 때까지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제 뒤를 따라오며 자꾸 말을 걸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애써 웃는 척만 할 뿐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 엉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제 품에 안긴 그 까무잡잡한 아기의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며느리의 해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 아이 너무 예쁘죠? 그 말이 자꾸만 비수처럼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아무리 그래도 저 아이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상황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 아무리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뭔가 꺼림칙한 직감이 계속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진짜인지 아닌지만 그거 하나만.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들렀을 때 아기와 아들이 둘 다 잠시 병실을 비운 틈이 있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입을 벌리며 자는 사이 조심스레 입안을 살짝 훑쳤고 아들이 손을 씻으러 간 사이 그가 잠시 벗어두었던 컵에서 입술 자국이 묻은 부분을 손수건에 감쌌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런 짓은 처음이었지만 그날의 저는 더는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진실을 확인하려는 여자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알아낸 현지의 작은 유전자 검사업체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샘플을 내밀고 며칠 뒤 조용히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결과는 부자관계 없음. 세 글자. 그 세 글자가 제 심장을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차라리 오진이었기를 서류가 잘못 전달된 거라 믿고 싶었지만 확인 도장을 찍듯 명확히 적힌 그 문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부여잡은 채 아무 말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숙소, 그 허름한 방 한 구석에 몸을 눕힌 저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그 서류 속 문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가슴에 덜컥 얹힌 그 진실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일도 없었습니다. 손끝은 얼음장 같고 심장은 두드리듯 뛸 뿐인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어떤 생각도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시간들이 다 뭐였단 말이냐? 그 아이를 기다리며 설레던 내 마음은 하늘을 날며 꼭 안고 싶어 했던 그 진심은 다 대체 뭐였단 말이냐?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차갑고 무서울 수 있는지 그 나이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진실이 하나둘 더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제게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요. 리나가 임신 몇 달 전부터 어떤 남자랑 계속 연락을 했더라고요. 회사 쪽 사람인데 출장이라고 나간 날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대요. 그 말에 저는 이마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라리 꿈이라면 깨고 싶었고 그 애가 우는 걸 처음 본 것도 그날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세상의 어느 자식보다 순하게 자라났습니다. 남의 눈치 보며 자라서 남의 마음 먼저 헤아리는 아이였고 결혼 후에도 아내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에도 발맞추려 어설프게라도 따라가던 모습이 제 눈엔 참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그 진실 앞에 주저앉아 자신의 삶 전부가 무너졌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떨구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몰랐고 믿고 있었고 기다렸으며 결국 같은 상처 위에 쓰러진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분노로 바뀐 건
우리가 겨우 정신을 추스르려 할 즈음 들려온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의 동료 그 중에서도 리나와 종종 함께 일하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실은요, 리나가 결혼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유학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비자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말, 저 진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졌던 그 모든 기억, 며느리의 밝은 눈웃음, 엄마라 부르던 목소리, 손주를 보여주며 보였던 그 따뜻한 미소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과 우리 집안 전체를 손에 넣기 위한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 애가 아이를 낳기 전까진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젠 알아요. 이건 가족도 사랑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을 결정하자마자 리나는 태도를 바꿔 매서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았고 이 집에 들어온 것도 내 선택이지만 그만큼 내가 희생한 것도 많아요. 내가 포기한 직장, 내가 떠나온 가족, 그 책임 당신도 져야죠. 양육권은 물론 위자료의 재산 분할까지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법적 위치는 오히려 그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아이는 자신이 기르겠다는 주장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반론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상담을 수차례 받았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도저히 옆에서 지켜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를 맞은 아들이 이제는 친자도 아닌 아이의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채 미국이라는 낯선 땅의 법정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엉켜버린 뒤 저는 결국 조용히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이 저를 배웅할 때 무거운 침묵만이 둘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그 애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말을 잘라냈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다. 세상 물정 모른 게 죄라면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걸까? 정말 내가 이 애를 그렇게 키우기만 했던 걸까?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 옛날 친구들은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넸지만 그 인사말 끝엔 꼭 덧붙는 소문들이 따라왔습니다. 어머, 아들이 미국서 결혼했다면서? 근데 손주가 좀 특이하다더라. 그 집 족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집 앞을 지나가도 마을 회관에 나가도 제 뒷모습엔 늘 웅성거림이 따라붙었고 그 모든 말들이 칼끝처럼 등에 꽂히는 듯 아팠습니다. 평생 농사 짓고 땅 팔아 자식 유학 보내며 허리 펼 날 없이 살았던 제 인생에서 단 하나의 자랑이자 위로였던 그 아이와의 시간들이 이제는 치욕의 원인이 되어버린 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서러운 건
그 아이 아니, 더는 손주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버린 저 자신이었습니다. 내 핏줄이라 믿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던 그날 그 아이가 짓던 미소가 이제는 제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집 뒤 작은 텃밭에만 머물며 감자 싹이 오를 때마다 파 한 뿌리가 크는 걸 볼 때마다 그나마 숨을 쉬며 하루를 견뎌왔습니다. 한때 제 이름 석 자보다 더 자랑스러웠던 누구누구 어머니라는 말도 이젠 동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 매일같이 밭고랑을 다듬고 된장 냄비를 끓이며 사는 내 일상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나씩 모아간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그러다 체념이었고 이내 이대로 끝내선 안 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불 속에 앉아 밤마다 며느리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녔다는 학교, 아들이 말하던 회사 이름, 결혼 전에 그녀가 살았던 주소 하나까지 하나하나 한국에 있는 인터넷방을 전전하며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놀라운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2명의 외국인 남성과 혼인과 이혼을 반복했고 모두 출산 전후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챙긴 후 관계를 끊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를 영문으로 받아 번역까지 해가며 나는 마치 수사관처럼 그 여자의 지난 과거를 파헤쳤고 그 모든 진실이 맞물리자 드디어 분노가 복수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미국에서 소송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힘을 다해 모든 자료를 정리해 국제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전직 영어교사였던 동네 후배에게 도움을 받아 그녀의 이혼 판결문, 이중 결혼 의혹 정황, 그리고 각국에서의 주소 이력까지 철저히 기록하여 번역문과 함께 동봉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짧은 쪽지 한 장만을 남겼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너처럼 또 속을 다른 누군가를 막기 위한 일이란다. 이제 다시 내 삶을 살아라. 며칠 후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과 나는 결국 미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 땅은 한때 설렘과 환희로 가득 찬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잔뜩 긴장한 채 말없이 서 있었고 나는 그의 손등 위에 조용히 내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지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쓰러질 때가 아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 전과 기록, 위자료 목적의 결혼 이력, 그리고 최근 밝혀진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매입한 미국 내 부동산을 실제로는 외도 상대 남성과 공동 소유하려 했던 증거 문서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뒷면 아들의 서명이 아닌 누군가의 위조된 사인, 계약 당시 함께한 은행 내역, 심지어 둘이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까지 우리는 법적 정황을 조목조목 정리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날 법정안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리나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하자 나는 그제야 눈을 마주하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장난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아이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랑도 가정도 그렇게 계산하며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그녀의 모든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위장 결혼, 부정행위, 재산 편취 목적의 반복적 이혼 정황이 있다고 판결했고 그녀는 아이의 양육권을 박탈당했으며 아들과의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재산 또한 환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그녀는 고의적 기망에 의한 결혼 및 재산 편취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고 재판 후 호송차에 올라타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친부 쪽으로 양도되었고 그 아이 또한 더는 우리와 연을 맺지 않게 되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아이에게도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에 그 아이의 삶엔 더 이상 거짓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며칠 뒤 모든 절차를 마친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집에 가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아들은 처음엔 말수도 적고 어딘가 늘 그림자 하나를 어깨에 얹고 사는 듯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서서히 웃는 법을 다시 배워갔습니다. 서울은 싫다며 내가 사는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고 그곳에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에게는 구겨졌던 자존심을 다시 펴주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간식도 직접 싸가고 체육대회 땐 응원단장도 자청에 나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매일 새삼스럽게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던 어느 날 아들이 내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누굴 만나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은 날 퇴근하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아이의 마음에 다시 누군가가 살금살금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 눈물 나도록 고맙고 또 안심이 되었습니다. 얼마 뒤 작은 마을회관에서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복순 씨도 웃는다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결혼으로부터 1년 후 나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품에서 잠을 자면서 아기 때의 아들과 똑 닮은 코를 쿡쿡 골며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엔 복슬복슬한 머리를 가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난 것 같구나.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 두 손주와 함께 작은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이 내 방문을 열며 할머니 밥 줘요 하고 외치고 점심엔 며느리가 손수 만든 김밥을 소풍 가득 싸오고 저녁이면 아들과 마주 앉아 텃밭에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사 모를 일이라고 한때는 나라 끝까지 떨어진 듯했던 우리 삶이 이렇게 다시 따뜻한 불빛 아래 모여 앉을 줄 그 누구도 몰랐겠지요. 이제 저는 남부럽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대단한 업적도 없지만 내 손으로 다시 일군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매일을 조용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마당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못 보니 손주들. 내가 대신 보며 잘 키울게요.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요.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먹먹해지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님처럼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 있는 분들께 당신의 한 줄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사연자님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따스한 온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